자, 다음은 자기 결정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자기 자신의 행동과 운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자기 결정력을 가질 때 과제에 오랫동안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가 있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활동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 자기 결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과제나 이런 그 활동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즐거움을 그러니까 몰입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보시면 환경이나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때요? 불안하고 전체적인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적극적이지 못한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적인 동기보다는 외적으로 좀 더 쉽게 나왔으면 좋겠어.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외적인 요구에 뭔가 귀인을 하는 그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받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네, 다음은 자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선택인데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선택의 폭, 기회를 준다면 자기 결정력이 증가할까요?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도, 그 다음에 yes, no. 이렇게 극단적이어도 우리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한 한계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했을 때 자기 결정력이 증가한다. 어떠한 활동을 청소년 지도사 여러분이 수행을 하실 때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의 이런 세팅, 이런 과제를 주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청소년들의 자기 결정력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요소는요, 통제적인 표현인데요.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이 통제하게끔 하는 이런 말, 언급은 오히려 자기 결정력을 감소합니다. 원래 청소년 아동들이 이거 하려고 했어라는데 하려고 시작할 때 엄마가 이렇게 넌 그걸 해야 돼. 과제를 해. 언제까지 해. 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하기 싫어지죠. 똑같은 맥락으로 자기 결정력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외적인 보상입니다. 자,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이 아닌 행동을 통제하거나 좀 조정을 하려는 수단으로 청소년들이 인식을 한다 그러면 이때도 자기 결정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게 되면은 무슨 선물 줄게 이러한 전략은 별로 이 친구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감독을 하거나 뭔가 평가를 하는 상황. 자신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는 어때요? 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을래요. 자기 결정력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인은요, 뭔가 위협하고 마감 시간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타임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활동의 과정 중간에 계속 언급한다든지, 한다면 뭔가 애들이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통제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은 자기 결정력이 또한 감소하게 되겠죠? 네, 다음 이론은 인지주의 동기 이론 중 기대 가치 이론입니다. 기대 가치 이론은요, 여러분, 특정한 과제 수행에 있어서 동기에는 뭔가 기대, 가치라는 변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론. 여기서 말하는 기대는 난 이거 해낼 수 있을 거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여기서 말하는 또한 가치는 실제 수행에 따른 직접적 간접적인 이익이 반드시 있어. 이거를 하고 나면은 나는 이러한 아이가 될 거야 라고 한다라는 믿음. 상당히 두 가지 다 좀 좋은 용어죠. 그래서 적당한 양의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고 믿는 거. 이게 바로 높은 기대가 되고요. 활동 또는 활동의 결과가 가치가 있을까요라고 믿을 때 높은 가치 부여를 할 때 활동 참여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 기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어떤 과제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내 선행 경험이 있어.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할지, 가치를 부여를 할지를 빨리 판단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지각된 과제의 난이도를 나는 알아. 과제의 난이도를 나는 알고 있어. 라는 것도 기대 수준에 영향을 미치겠죠. 다음, 작업 습관. 해서 내가 이 정도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킬, 작업과 관련된 내 경험이 있어. 그 다음에 환경적인 자원. 나는 이 과제나 이런 일을 할 만큼의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질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런 재료들 내가 구비할 수 있어. 나 가지고 있어. 라는 얘기. 그 다음에 교수의 질. 그래서 뭔가 티칭을 하게 되는 이런 질적인 측면이 바로 또 아이들의 기대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해서 예상되는 노력. 자, 노력을 얼마만큼 해야지 과제를 성공할 수 있어라는 거를 모를 때 참 무모하고 답답하죠. 자, 그래서 이 정도의 노력을 하면은 나는 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라는 것을 아는 것 또한 기대 수준에 영향을 미치겠죠. 마지막입니다. 개인적인 특질. 해서 뭐 성차 또는 나의 타고난 성격, 뭐 기질, 그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는 뭐 이런 타이밍에 또는 이런 종류의 과제는 나는 좋아해. 이런 아이들의 선호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이론인 인본주의 동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 이론은요, 인간이 지닌 건강하고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통합적인 존재로서 늘 자기 실현을 꿈꾼다. 자기 실현을 이루려는, 도모하려는 이러한 경향성을 원래부터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 자, 그래서 선한 본성을 지닌 그 사람으로 보는 게 바로 이 인본주의의 철학이죠. 대표적인 학자가 로저스, 그다음에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부터 지금 인본주의 동기 이론을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 인본주의 심리학의 베이스를 보시면 동물이나 비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 그래서 연합주의, 정신분석학 쪽에 이런 그 심리학들을 비판하면서 시작된 이 인본주의 심리학인데요. 여기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보다 자기조절적, 그다음에 자기통제적, 자기 선택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발적이고 자율성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의 이런 자발성, 자율성을 조금 더 강조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동기 이론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자아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각하고 이 내부에 가진 이런 욕구에 대한 반응에 초점을 맞추며, 자, 인간을 이제 전체를 다루는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자아 개념을 발달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인본주의 동기 이론의 대표 이론인 욕구 위계 이론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마슬로는 인간은 긍정적이고 굉장히 인지적, 지적이며, 상위지향적인 내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욕구 이론이 주는 시사점부터 우리는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인간은 기본 욕구가 충족되어야지만은 이후에 상위 학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학습에 효율적이다. 절대로 배가 고프거나 잠이 오는 상태에서 아무리 우수한 교수법, 우수한 교수진이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학습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구체적인 학습 내용과 주제들이 학생들의 나 이거 필요해. 나한테 필요할 것이야. 내가 따는 자격증에 이 과목을 배워야 해. 이런 학습자들의 자아 또는 욕구와 연결되어 통합되어야지만은 동기가 극대화된다.
자, 그래서 마슬로의 욕구 위기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이 과연 이 5가지 단계 중 현재 어떤 욕구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네, 무엇을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이 마슬로의 욕구 위기 이론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하위의 단계인데요. 생리적인 욕구의 단계입니다. 보시면, 네, 의식주. 우리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1차 욕구, 입고, 먹고, 거주하는 의식주.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네, 이후에 2차, 3차, 4차, 5차에 뭐, 아무리 좋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의미가 없고, 그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태어났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가장 생리적인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자, 이것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요. 인간은 두 번째 단계의 안전에 관련된 욕구를 또 채우고 싶어 합니다. 자, 안전의 욕구는요. 신체적, 감정적인 위험으로부터 뭔가 보호받고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욕구. 그래서 추위나 또는 뭔가 불안한 요소들로부터의 이런 심리적인 안정, 그다음 신체적인 안정, 건강,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욕구인데요. 자, 여러분들 심리적인 또는 신체적인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의 안전의 요구까지 조금 채워주고 난 다음에는, 네, 3단계에서 소속감, 애정과 관련된 욕구를 또 인간은 갈망을 합니다. 3단계의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는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되는 소속감, 그래서 네, 유언대 학생으로서의 이런 소속감, 그다음에 자신이 다른 집단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또는 뭔가 이제 같은 학년, 동료, 또래 집단에서 이렇게 또는 이성 친구, 친교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갈구. 그래서 연령별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또래 집단이 이 3단계 소속감을 느끼느냐, 또는 뭐 부모, 또래 관계에서 내가 애정을 충분히 만족시켜서 받는가, 욕구를 채울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대학생 후기부터 이제 청년기, 성인기, 요럴 때는 이성 친구와의 이런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는가, 또는 직장, 어떠한 내가 위치를 가지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내가 회사 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네, 안정적인 직장, 그 다음에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 3단계에서 어느 정도 내가 욕구를 채웠다라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3단계 정도까지 욕구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는 존경의 욕구를 또 갈망하게 됩니다.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요, 내적으로 뭔가, 네, 자존, 자유를 성취하려는 욕구. 그래서 외적인 타인으로부터의 이런 뭡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뭐 주의, 관심 받고 싶어하는 욕구, 집단 내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네, 존경의 욕구,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사에 소속감만 느끼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뭔가 네, 뭐 보직을 맡고 팀장이 되고 기관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존경을 받으려는 욕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네, 욕구가 채워지고 난다면 가장 상위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우리는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자기 발전을 통해서 인간은 늘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고요.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최종적인 인간의 욕구의 목표인 자아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가지 욕구 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여기 중간에서 뭐 한두 가지의 욕구를 충족 못한다고 해서 상위 목표를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스님이라든지 종교인들, 성직자들 이런 경우들을 봤었을 때는 이거 세 번째 애정의 욕구라든지 뭐 결혼 이런 발달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미 존경 욕구
그쵸? 자아실현의 욕구는 일반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욕구를 충족하면서 산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동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 이론이 인간의 동기를 잘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은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